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광주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몇 년 동안이나 저와 우리 가족들을 고통받게 했던 일이 마침내 해결이 되어 그간의 한풀이 겸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던 중 제약회사 영업직원이었던 남편의 끈질긴 구애로 연애를 시작,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는 3년 정도 했는데 당시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꽤 긴 시간이었죠. 아무래도 혼기가 이미 꽉 찬 상태이다 보니 저희 집 쪽에서는 그만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때 시어머니께서 간경화 초기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그렇게 늦은 나이에 연애를 3년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남편이나 저나 결혼을 하려면 시어머니의 건강이 조금 차도를 보인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기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어요. 간에 좋다고 하는 약이란 약은 다 써봤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가 않았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제 나이도 결국 30을 넘기고 말았고요. 당연히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이제 네가 20대도 아닌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저쪽 집에서 반대하니? 등등의 질문이 쏟아지기 일쑤였어요. 저는 늘 어물쩍 넘어가거나 대충 거짓말을 하며 그런 상황들을 넘겨야만 했고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저는 혹여나 집에서 반대할까 시어머니께서 간경화 때문에 몸이 좋지 않으시단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야 반대 때문에 숨겼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많이 망설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냥 평범한 데이트조차 마음 놓고 하질 못하며 시어머니를 늘 신경을 써야 했고 혹여나 입원이라도 하신 날에는 병원에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늘어나니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 확신이 서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헤어지기엔 아직 감정이 정리가 되질 않았고 결국 이미 30하고도 한 살을 더 먹은 딸의 혼사를 걱정한 어머니 아버지께서 직접 나서게 되었고 결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하시긴 했지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신랑 측에서 결혼 비용까지 대부분 부담해가며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어요. 우리 집이나 저나 돈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약사 며느리 모셔간다며 대접을 해주시니 솔직히 부모님께서도 흡족해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아프신 건 좀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남의 딸 귀한 줄 알고 먼저 이렇게 해줄 정도면 나쁘게는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요. 물론 저도 그 덕분에 막연하게나마 남아있던 불안감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고요. 그러나 결혼 후 저는 거의 시어머니의 전담 약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약이며 영양제 관련해서 물어보는 시아버지와 신우들에게서도 하루 종일 연락이 참 많이 왔었고요. 뭐 거기까진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약사 역시 손님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솔직히 전화가 많이 오는 건 좀 피곤했어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손님 때문에 일할 때 전화는 자제해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문자가 폭주를 했습니다. 그냥 하루에 뭐 10통 이렇게 오는 거면 저도 말을 안 하는데 대답하기 버거울 정도로 자꾸 문자가 와서 핸드폰을 그냥 끄고 싶더라고요. 거기다 쉬는 날에는 또 시어머니를 만나야 하니 제 시간은커녕 하루 쉬는 것조차 정말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나마 남편이 그런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집에 있을 때는 여왕 대접을 해줘서 그런 결혼 생활이나마 이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운 좋게 임신이 되어 제 나이 34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들어선 아이인데다가 아들이기까지 해서 시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당신이 가시기 전에 손주는 보고 간다며 감격하시는데 저도 뭉클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고맙다며 제 손을 잡고 막 우셨고요. 하지만 아이를 낳았다고 집에서 육아만 할 사정은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남편이 시댁에 보내는 돈도 늘었고 저희도 이제는 둘이 아닌 셋이 되었으니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죠. 저는 그렇게 짧은 몸조리를 마친 후 다시 약국에 취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에서 아이를 맡아주셨지만
이미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져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시터를 고용하는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하기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일과 시어머니에게 매달렸고 저는 약국일에 집안일, 아이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정신이 없었거든요.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남편과 대화가 조금씩 줄어갔어요. 처음에야 서로 으쌰으쌰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지쳐서 입만 열면 힘든 소리밖에 안 나오니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어머니께서 아프신 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는 가족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이미 그때 살얼음 같은 평화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36에 또 둘째 아이가 들어섰고 저는 다시 약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 수 없어 최대한 아끼며 살 것을 결심하고 한동안 육아에 전념했어요. 일을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 재취업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를 쓰고 아끼고 아꼈는데도 그 생활은 오래가질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벌던 것을 한 사람이 벌어먹고 살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우선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아이가 둘이다 보니 고정 지출로 나가는 돈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께 들어가는 병원비도 늘어나서 이대로 가다간 애들이랑 같이 집 밖에 나앉기 딱 좋겠다 싶었죠. 네, 그렇게 결국 제가 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이 무색하게도 제가 다시 취업을 하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께 남은 선택지가 이식밖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였지만 거의 가망이 없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방법은 가족들이 공여자가 되어 이식을 하는 것 정도밖에 없었죠. 병원에서는 시어머니와 비슷한 체격에 혈액형도 같으면 좋다고 하더군요. 큰 시누이는 시아버지와 똑 닮아 체격도 좋고 키도 크니 우선 제외. 둘째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닮았지만 본인도 간이 좋지 않아 제외. 남편은 성별이 다르다는 것 말고는 문제가 없지만 남편이 공여자가 되면 저 혼자 버는 돈으론 힘드니 제외. 마지막으로 아버님은 연세가 너무 많아서 제외. 솔직히 제 귀에는 하나같이 핑계로 들렸지만 결국엔 화살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제 편 하나 없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감히 무작정 싫다 할 수 없어 우선 어영부영 검사를 받게 되었고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들 제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무언의 압력이 계속 쏟아졌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이식해야 할 수치가 적은 게 아니라 자칫 제 몸에 후유증이 심각할 수도 있어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좋게 좋게 다 끝난다면야 다행인 일이지만 간 이식 후 후유증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망설이는 와중에도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시누이들은 처음에는 제 선택을 존중한다며 크게 말을 하지 않더니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줘. 응? 우리가 정말 잘할게. 아가, 제발 네 어머니 한 번만 살려다오. 저 사람 저렇게 보낼 순 없잖니.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다면 내 아이들은 누가 키울 것이며 기중 후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또 어떻게 책임진단 말입니까? 거기에 만에 하나라도 막상 이식하고 난 뒤에 시어머니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는 그 원망 제가 어떻게 감당하고요. 셋이나 있는 자식들조차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검사조차 받지 않았는데 며느리인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와중에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장 애들 데리고 짐 싸들고 도망이라도 갈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고요. 그러는 사이 신우들의 애원은 점점 협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얼마나 잘했어? 결혼 비용도 전부 우리가 다 내가면서 공주님 모시듯이 대우해줬는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남들도 다 하는 공이여. 그거 뭐 그리 어렵다고. 제가 해달라 말한 적도 없는 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신우들의 말은 점점 매서워져 갔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보살핀 공이라며 말할 땐 언제고 기가 막히더군요.
가뜩이나 소가리를 하던 와중에 이제는 남편까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너 그러다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도 진짜 독하다. 그거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라는데.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해져 갔습니다. 되도록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얼굴만 봤다 하면 큰 소리가 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고 주로 원망의 대상은 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시더군요. 아가,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렴. 순간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나이도 연로하신 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평소 두 분이 절 이뻐하시던 모습들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의 그 애끓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간 이식을 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정은 당연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내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어머니께서는 거의 뒤로 넘어가셔서는 자리에 들어 누우셨죠.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리 잘해줬어도 너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전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며 머리를 싸맨 엄마를 뒤로 하고 39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당일 시모의 병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북적북적했습니다. 나는 당장 오늘까지도 마음이 심란하고 무서워 죽겠는데 신우들이며 시아버지의 내 남편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이제는 다 되었다는 듯 웃고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반면 제 병실은 장례식장에라도 온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곁에 계시긴 했지만 괜찮을 거라며 애써 끌어올린 입꼬리가 가끔 파르르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쪽 저쪽을 오갔고 남편은 아이들을 데려올 때만 잠시 들렸다가 금방 다시 돌아갔습니다. 분명 지금 아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인데 상대적으로 멀쩡한 저는 두려움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희망에 찬 얼굴로 반짝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술은 성공했고 시어머니께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저를 은인으로 떠받들었지만 실상은 제가 수술 전 몇 주간 망설였던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빤히 보였습니다. 아,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 괜히 사람 속상하게.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고맙다고. 너무 고마워서 그러지. 하여튼 유나는 거봐, 아무 일도 없었잖아. 요새 간이식해졌다고 죽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남편 역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인지 우리는 전보다 더 어색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 갑갑하고 속상한 마음을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이 혼자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수술한 부위도 아직 아픈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아프다는 티를 내기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께서는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어머니에게만 신경을 쓰는 통에 아이들과도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저는 아직 회복이 되질 않아 힘들고 지치는데 아이들을 오롯이 혼자 돌봐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뒤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그간 나간 병원비며 생활비 등의 지출 때문에 더는 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대출이 많이 늘어 제 마음도 덩달아 조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쉽게 피로해졌고 그 때문에 각종 염증과 감기를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었지만 이미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 나이 43세 사실상 거의 일을 못하는 상태까지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게 미안했는지 아픈 저를 위해주긴 했지만 힘든 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배려와 친절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직감했습니다. 그저 제 어머니에게 간을 내어준 와이프에 대한 죄책감 혹은 의무감. 전 조금씩 좌절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는 일은 없었지만 그렇게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제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아이들 역시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것을 눈치챈 어머니께서 다시 아이들을 데려다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시댁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슬슬 시누이들의 입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할 도리를 하지 않느냐고,
그게 뭘 대수라고 몇 년이나 드러누워 있느냐고. 그런 모진 말과 수모를 묵묵히 견디며 1년을 버텼지만 제 몸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점점 죽어가는 딸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한 엄마가 저를 친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44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닌데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제 병수발을 들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정말 너무 슬프고 괴로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극정성으로 밤낮 없이 저를 간병한 엄마 덕에 제가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시댁과 신우들이 번갈아가며 맡아주었습니다. 자주 전화로 보고 싶다고 울먹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주말에 엄마 보러 오라고 그때까지 그저 말 잘 듣고 착하게 있으라 타일러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말을 보내고 돌아갈 때마다 늘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엉엉 울곤 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낸 지 한 달 반, 첫째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엄마가 요즘 애 보다가 다시 간 안 좋아지셨어. 이번에 또 나빠지셔서 잘못되면 이젠 이식해줄 사람도 없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순간 누군가 뒤통수를 망치로 내리친 것처럼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용왕님에게 간을 떼어주려 수궁으로 간 토끼는 도망이라도 쳤지. 난 도대체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건지. 엄마,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어 이러고 사는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 가슴이 너무 답답해, 엄마. 바위덩어리가 콱 막혀 있는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엄마는 그런 저를 끌어안고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내 건강 회복할 생각. 그거 하나만 하라고. 우선은 네가 회복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솔직히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지만 차마 부모님께 그런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대로 시댁과의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고 최대한 건강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친정에 온 지 3달째가 되었을 때는 방학을 맞는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와 함께 지내며 돌볼 수 있었습니다. 나름 그 시기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아이들과 부모님이 제 옆에 있으니 제 마음도 편해졌죠. 아이들이 아빠를 전혀 찾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해는 되었습니다. 늘 시어머니 곁을 지키느라 집을 비우는 제 아빠에게 정붙일 시간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4달째에 접어들었을 때는 스스로도 상당히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슬슬 집으로 돌아가 어쩌면 다시 일도 하고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다시 그 전쟁 같은 하루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생각만으로도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남편과도 소원해질 대로 소원해진 상태인데 과연 그 생활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지 감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야지 했다가 다음 주가 되면 또 그 다음 주에 가자 이런 식으로요. 다행히 아이들도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이제 돌아가도 된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오직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저뿐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와 둘이서 늦은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몸은 괜찮으냐고. 혹시나 무리는 하지 말라고. 전 화들짝 놀라 제 발 저린 사람 마냥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슬슬 집으로 가야죠. 하지만 뜻밖에도 제 대답을 들은 아빠가 절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불쑥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혼해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더 이상 정도, 믿음도, 사랑도 없는 부부관계이지만 당장 아이들을 아빠의 그늘 없이 키울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했고 머리가 복잡했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건강만 나빠지지 않으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자신은 있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당분간 친정에 머무르며 돈을 모으는 것도 방법이긴 했고요. 하지만 정말 이게 최선일까?
하고 뭔가 마지막 미련이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사이가 멀어지긴 했어도 남편이 처음 제게 워낙 잘했기에 어쩌면 이번에 잘 이야기해서 풀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미련한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주무시는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리 보전하느라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간이식을 끝내고 마취해서 깨어나지도 않았을 때 시누이들이 대기실에서 그랬답니다. 검사에서 적합 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안 그랬으면 자신들의 남편이 제 자리를 대신했어야 했을 텐데 그랬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네, 뭐 사실 이건 그냥 그랬어요. 비록 제가 마취해서 채 깨지도 않았을 때 졌단 말이나 하며 있었다는 게 좀 어이가 없지만 신우들에게는 특별히 뭔가 기대한 적도 없었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었죠. 하지만 엄마가 녹화해둔 남편과의 통화를 듣는 순간에는 정말이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가닥 미련이 남을 만큼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제게 해온 말과 행동들이 그저 시어머니께 간 이식을 시키려고 한 거짓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녹취 1. 간 이식 수술하고 며칠 뒤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건 상황. 사부인은 좀 어떠셔? 괜찮으신가? 네,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민경이는 좀 어때? 힘들어하진 않고? 아, 네. 뭐 좀 유난히 힘들어하네요. 근데 이거 뭐 그럴 수술도 아니래요. 그냥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간 많이 지쳐서 그런가 보지. 그래도 자네가 좀 많이 챙겨줘. 응? 네네네. 들어가세요. 녹취 2. 내가 취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건 상황. 이서방, 민경이가 벌써 일을 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간 이식 별거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냥 저 사람이 좀 유난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 쉬고 나면 바로 퇴원하고 일하는데요, 뭐. 솔직히 저 혼자 벌이하기에도 좀... 아무튼 걱정 마세요. 다 나았어요. 녹취 3. 내가 아파 자리에 누워있을 때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건 상황. 이서방, 오늘 애들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내일 우리가 모임이 있거든. 네? 아, 아직 민경이가 애를 못 볼 텐데 전 어머니께 가봐야 하고요. 모임 그거 꼭 가셔야 해요? 뭐라고?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어머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민경이가 애를 볼 수 있으면 모를까. 녹취 4. 엄마가 날 친정으로 데려가기 직전 통화. 민경이는 우리가 데려가네. 네, 뭐 그러세요. 애들도 데려가시죠? 아니 자네 지금 민경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애들까지 돌봐야겠어? 자네는 아빠 아닌가? 네. 녹취 5. 친정에 있는 동안 남편이 처음으로 건 전화. 어머니, 민경이 아직도 아파요? 집안 행사마다 참석을 안 하니 어른들이 좀 그러신가 봐요. 자네 지금 자네 어머니한테 간 떼어주고 다 죽어가는 애보다 집안 행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인가? 아, 네, 죄송합니다. 녹취 6. 애들 방학 일주일 전. 애들 다음 주부터 방학인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그래, 우리가 데려오겠네. 그럼 월요일 12시까지 오세요. 제 어머니에게 간 이식하고 후유증으로 알아놓은 저에 대한 존중이나 감사함 따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직 자신이 편할 때,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었고 그 어투가 역시 아무리 좋게 봐줘도 예의 바르다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이혼해, 민경아. 이거사,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살아, 응? 애들은 우리가 봐줄 테니까 얼마든지 여기 있어도 돼. 몸 추스르고 다시 일도 하고 네 살 길 찾아 이 못난 거사. 너 이러다 진짜 죽어. 전 그렇게 엄마가 모아둔 증거와 병원 기록 등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스스로 한심하고 억울해 눈물이 나왔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빚이 많은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주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을 알지만 무슨 상관이냐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하게도 저와 살기를 원했고 전 그 길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는
그간의 제 고생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후유증과 그로 인한 노동력 저하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시어머니와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알고도 시작한 소송이었기에 입맛은 썼지만 별 도리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선택한 것이었으니 책임을 지는 수밖에는요.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은 셈이죠. 다행히도 남편에게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꽤 넉넉하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간이식.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사람 목숨 살리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게 소중한 가족이라면 네,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달라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사람 함부로 믿는 거 아니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남편이나 신우는 그냥 진짜 저의 간을 원해서 그렇게 가면을 뒤집어 쓰고 저를 대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이쯤 하고도 아직 간이식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생각되시겠죠? 사실 그나마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인류애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덕이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몇 달 전에 시아버지께서 몰래 찾아오셔서 통장 하나를 주고 가셨습니다. 이게 다 자기 탓이라며, 무슨 일인지 자신만 몰랐다며 제가 시어머니께 청구했던 위자료만큼의 금액을 건네주셨어요. 그간 있었던 일들 이제야 알았다고, 네가 그렇게 부당한 대접받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나섰을 거라고. 저는 당연하게도 시아버지께서 건네주신 통장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두 아이 키우며 살아갈 생각을 하면 목돈은 필요했고 시아버지께서도 굳이 거절하지 말라며 극구 만류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누이들이 찾아온다 해도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단순한 작은 염려라 생각했지만 이후 알게 된 사실은 조금 심각해 보이더군요. 일단 작은 시누이가 이혼을 했다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혼을 당한 거죠. 시어머니를 빼닮은 작은 시누이는 역시 간이 좋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고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 듯 하네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께 간 이식을 해드렸다는 걸 아시는 사돈들께서 자신의 아들 역시 며느리에게 간 이식을 해줘야 할 수 있다 생각을 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 작은 시누이와 아들을 이혼시켰다 합니다. 그리고 큰 시누는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 하네요. 시아버지의 염려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시누의 남편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졌다 합니다. 결국 이제까지 살던 큰 집까지 팔고 작은 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아주버님은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남편에게 한 작은 복수는 약사 회원들에게 제 소문을 낸 것입니다. 평소 약사회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저는 조금은 의도적으로 제 이야기를 동료 약사들에게 흘렸고 동료들은 남편 회사 약품을 불매하기 시작했죠. 결국 남편이 찾아오더군요. 자신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다며 도와달라고 말이죠. 물론 전 이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돌려보냈고요. 제가 주지 못한 벌은 그렇게 그들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얼마간 몸조리를 더 한 뒤 다시 약국에 취업했고 현재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이제야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노년에 또 육아를 하게 된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제 한 몸 의지할 곳이 역시 부모님 품밖에 없어서 그래도 제 몸 관리 잘하며 앞으로 오래오래 효도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